여보, 나 오늘은 안 들어가. 폭설 속 차 안에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집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의 신발장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오래된 아파트의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입니다. 명숙은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며칠 전부터 쏟아진 눈은 세상을 온통 하얗게 지워버렸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긴 지 오래죠. 식탁 위에는 며칠째 주인을 찾지 못한 숟가락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평소라면 TV 뉴스 소리에 묻혔을 정막이 오늘따라 명숙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남편 진석은 그저 일 때문에 늦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벌어오는 게 쉬운 줄 아느냐며 큰 소리치던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폭설이 시작되던 그날 밤 진석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은 안 들어가. 그 문장이 이별의 예고였는지 아니면 지독한 투정이었는지 명숙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뒤에야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으면서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퇴근길을 걸었는지 무엇을 보며 한숨 지었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요. 답답한 마음에 명숙은 남편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곳엔 낡은 명함 한 통과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 몇 알이 전부입니다.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어디서 이 추위를 견디고 있는 거야? 거실 창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눈에 반사되어 쓸쓸하게 일렁입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꼭 쥔 채 다시 오지 않을 답장을 기다리며 긴 밤을 지새웁니다. 어둠 속에 잠긴 도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명숙의 마음속엔 잊고 지냈던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이 타고 다니던 낡은 SUV 차량이 발견된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폐역 근처였습니다. 눈더미에 반쯤 파묻힌 차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죠. 명숙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달려간 그곳에서 남편의 흔적을 마주합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낡은 가죽 시트 냄새와 눅눅한 담배 향이 섞인 진석만의 채취였습니다. 조수석 바닥에는 편의점 영수증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던 명숙의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퇴근했다며 집에 들어오던 시간, 진석은 이미 회사 근처가 아닌 이곳, 변두리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캔커피를 사고 있었으니까요. 3개월 전부터 찍힌 영수증의 시간들은 모두 오후 2시 혹은 3시였습니다. 남편은 갈 곳을 잃은 채 이 차 안에서 매일같이 오후의 긴 시간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핸들 위에는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고 대시보드 앞에는 가족 사진이 낡은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진석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가장이라는 권위 뒤에 숨겨두었던 남편의 초라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명숙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아들 한결은 운전석 옆 수납함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구인 광고와 빨간 펜으로 그어진 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결은 아버지의 수첩을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은졸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혼자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진석의 차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공간이 품고 있던 남편의 고독은 너무나 뜨거워 명숙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진석이 매일같이 넘어야 했던 그 험난한 고갯길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뜻밖의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이제는 가동을 멈춘 공장 단지 뒤편의 작은 가설 건축물이었죠. 명숙과 한결은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 때마다 명숙은 남편이 느꼈을 그 밤의 추위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겨우 도착한 그곳은 진석이 젊은 시절 가난한 화가 지망생으로 꿈을 키웠던 작은 화실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낡은 창고로 쓰이고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린 문 너머로 좁은 공간을 채운 것은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물감 냄새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얹힌 작은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는 이미 말라붙은 누룽지 몇 조각이 전부였고 구석에는 진석이 입었던 낡은 양복 겉옷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다려 입던 그 옷은 이제 주인을 잃고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결은 방구석에 세워진 캔버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천 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풍경이 아니라 저녁 노을이 지는 식탁 앞에 앉아 된장찌개를 끓이는 명숙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매일 보아왔던, 어쩌면 가장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풍경이었을 겁니다. 명숙은 그림 앞에 주저앉아 남편의 낡은 양복 소매를 붙잡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대체 뭘 그리워했던 거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겨우 찾아온 곳이 고작 여기였어? 벽면에 붙은 낡은 달력에는 실종 전날 날짜에 커다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진석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조차 바쁜 일상에 치여 잊고 지나갔던 그날, 진석은 홀로 이 추운 공간에서 자신만의 생일잔치를 치렀던 모양입니다. 적막한 창고 밖으로 다시 거센 눈발이 치기 시작했고 명숙의 통곡 소리는 찬 바람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진석의 흔적을 쫓던 명숙과 한결은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합니다. 진석의 오랜 고향 친구이자 택시 운전사인 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은 눈 덮인 창고 앞을 서성이다가 명숙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두유 한 박스와 진석이 좋아하던 단팥빵 몇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철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진석이 실직한 후 가장 자주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이 다 출근하는 시간에 낡은 기사식당 구석에서 소주 대신 숭늉을 마시며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기철이 기억하는 진석은 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석은 기철에게 가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어깨 위엔 내가 짊어진 짐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 이름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질 때마다 진석은 이곳 옛 화실터를 찾아와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유일하게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빠도 아닌 강진석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철은 붉어진 눈시울을 닦으며 명숙을 향해 낮게 의졸이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진석이가 그날 밤에 그랬어요. 이번 눈이 그치면 다 말씀드린다고요. 정장 입고 출근하는 연극도 이제 그만하고 당신이랑 같이 시장 가서 장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기철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감내했을 고독의 시간들이 눈앞의 풍경처럼 선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 밤
진석은 어쩌면 삶을 포기하려 한 게 아니라 비로소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기 위해 이곳으로 숨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철이 건네준 진석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에는 가족들의 사진이 스티커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낡은 물건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시리고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남편이 남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갈수록 명숙의 마음속엔 이름 모를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여전히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아주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색이 난항을 겪던 그날 밤 기철은 마지막으로 짐작 가는 곳이 있다며 명숙과 한결을 이끌었습니다. 폐역에서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하는 산자락 밑 진석이 가끔 마음이 답답할 때면 혼자 찾아가던 작은 대피소였습니다. 길은 이미 무릎 위까지 차오른 눈으로 가득해 발을 떼는 것조차 힘겨운 사투였습니다. 한결은 앞장서서 눈을 치우며 길을 냈고 명숙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뒤를 따랐습니다. 손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남편이 홀로 겪었을 그 추위를 생각하면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산비탈과 싸우며 올라갔을 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구조 신호가 아니라 진석이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라이터의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대피소 안쪽 가마니를 덮고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진석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추위와 허기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명숙은 비명을 지르듯 달려가 남편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진석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표정으로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당신한테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그 짧은 한마디에는 미처 전하지 못한 3개월의 침묵과 가장으로서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패배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결은 말없이 아버지의 마른 등을 업었습니다. 평생 산처럼 거대해 보였던 아버지가 이제는 한없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며 아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진석은 아들의 등에 기댄 채 명숙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힘없이 손가락을 까닥였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세 사람이 만들어낸 발자국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게 땅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지나간 진우시의 아침은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드러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언제 그런 난리가 있었냐는 듯 평온하기만 합니다. 며칠간의 고열 끝에 기력을 회복한 진석은 하얀 침대, 시트 위에 앉아 창밖에 눈이 녹아내리는 풍경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명숙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전복죽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덜어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남편 앞에 놓으며 그녀는 평소처럼 잔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이거 다 먹어야 퇴원시켜 준대요. 당신 좋아하는 들깨도 듬뿍 넣었으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들어요. 진석은 아내의 투박한 손길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죽을 삼키던 진석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밖에서 때우던 거친 끼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집의 맛이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숙인 채 젖은 목소리로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회사 안 나가 아니. 못 나가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이랑 애들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명숙은 남편의 야윈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그 어깨는 예전처럼 꼿꼿하지도 단단하지도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면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나는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우리 이제 연극 끝내고 진짜 인생 삽시다. 병실 문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아들 한결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실패한 가장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눈보라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낸 투사였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한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밝은 목소리로 문을 열며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퇴원하면 저랑 운전 연습 좀 하셔야겠어요. 눈길 운전이 그게 뭡니까? 가족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병실 안을 채웁니다. 창밖 산등성이에 쌓였던 눈들이 햇살을 받아 맑은 물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긴 겨울잠을 자던 대지가 봄을 준비하듯 진석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석은 안 들어간다는 말 대신 매일 저녁 나 지금 들어간다는 따뜻한 안부를 가족들에게 건넬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지나고 몇 달 뒤 진우 씨의 거리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진석은 이제 매일 아침 불편한 넥타이를 매는 대신 편안한 남방의 낡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으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색깔을 가만히 음미할 줄 아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요즘 기철의 택시 차고지 한쪽에서 작은 도색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멈춰버린 폐역 관철을 찾습니다. 그곳엔 이제 슬픔 대신 새로운 색채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진석은 낡은 역사 벽면에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벽화를 그리는 재능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폭설 속에 갇혀 죽음과 마주했던 그곳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장바구니를 든 명숙이 남편이 작업하는 곳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땀방울이 맺힌 남편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에 물감이 다 묻었네요. 꼭 개구쟁이 소년 같아요.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고등어 좀 지졌는데 같이 들어갈까요? 진석은 붓을 내려놓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는 고갯길 같았지만 이제 그에게 집으로 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처로 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진석은 아내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로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들어가야죠. 이제는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아니까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등 뒤로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인생의 폭설은 언제고 다시 찾아올 수 있겠지만 이제 진석은 두렵지 않습니다. 곁에서 발을 맞춰주는 가족이 있고 스스로의 이름으로 서 있을 용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눈이 녹아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향하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진우 씨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한때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던 폭설의 기억은 이제 비옥한 토양이 되어 이름 모를 풀꽃들을 피워냈습니다. 진석은 이제 더 이상 정장에 구두를 신고 도서관으로 숨어들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 한결이 선물한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아내 명숙과 함께 새벽 시장의 활기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석은 자신이 그린 벽화가 완성된 날 가족들을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회색빛뿐이던 낡은 벽면에는 폭설을 뚫고 솟아오른 작은 새싹과 그 위를 비추는 따뜻한 햇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저마다의 온기를 얻어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는
그 그림은 진석이 세상에 내놓은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한결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첫 월급을 탔다며 부모님께 내복 대신 튼튼한 등산화 2켤레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홀로 외로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아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죠. 한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신발 신고 저랑 같이 뒷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세요. 길 잃어버리시면 이번엔 제가 제일 먼저 찾으러 갈게요. 진석은 아들이 건넨 신발을 보며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잠시 길을 잃었던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던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진석은 아들의 어깨를 든든하게 쥐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제는 앞만 보고 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너희들 손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가 보마. 해 저물녘 세 식구는 나란히 집을 향해 걷습니다. 멀리서 하나둘씩 켜지는 아파트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정답게 느껴집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 마다에는 또 다른 진석이가, 또 다른 명숙이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폭설을 한 번쯤 만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내딛는 그 힘겨운 발자국을 누군가는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진석의 집 창가에도 따스한 불이 켜집니다. 이제 그곳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성벽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로 채워지는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란도란 나누는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잔잔하게 퍼져나갑니다.